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연축성 사경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축성 사경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연축성 사경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의 근육이 막 수축해서 연축해서 고개가 돌아가거나 기울거나 앞이나 뒤로 돌아가는 증상을 연축성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경부 근긴장 이상증이라고도 합니다. 연축성 사경과 경부 근긴장 이상증은 같은 말이지만 의학에서는 경부 근긴장 이상증, 서비칼 디스토니아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의 증상은 환자별로 모두 다릅니다. 이분은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기우는 연축성 사경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울고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연축성 사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연축성 사경 이외에도 목과 오른쪽 손에 분절성 근긴장 이상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의 증상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목의 근육이 수축해서 사경, 측경, 전경, 후경 등의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머리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많은 환자에서 목과 어깨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환자들이 불안증이나 우울증 그리고 대인관계를 회피하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연축성 사경은 이와 같은 증상으로서 사회생활 기능의 제한을 초래할 수 있고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으로는 목과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얼굴이나 머리의 일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자극하면 연축성 사경의 증상이 호전되는 감각 트릭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아침에 증상이 덜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긴장한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더 악화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족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축성 사경은 호전과 악화를 보이면서 발병 후 3년에서 5년 내에 더욱 심해지는 질환입니다. 약 1년 내에 완쾌되는 경우는 약 10%에서 20%입니다. 연축성 사경의 유병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희귀 질환으로서 10만 명당 5명에서 20명 정도이고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흔해서 남녀의 비는 1대 1.4에서 1대 2.2로 보고됩니다. 평균 발병 연령은 약 40살이고 대부분의 경우 30세에서 50세에 발병합니다. 연축성 사경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중뇌나 기저핵, 베이살 갱글리아 등 뇌의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뇌의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요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특발성 연축성 사경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약물에 의해서 2차적으로 기능의 이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뇌와 경추의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유전자의 변이로 연축성 사경이 발생합니다. 항도파민성 제제를 갖는 항정신성 약물, 항우울제 등이 연축성 사경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약물에 의한 연축성 사경일 경우에는 다른 약물로 바꾸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파킨슨증이나 구리 대사 이상인 윌슨병 등의 감별을 위해서 머리의 MRI나 세룰로플라즘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외상이나 질병 후에 나타나는 경부근 긴장 이상증은 고개가 현저하게 돌아가지 않고 감각 트릭이나 아침에 나타나는 증상 완화 등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부 근긴장 이상증이 확인되면 감별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외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머리의 구조적인 이상이나 구리 대사 이상인 윌슨병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일부 근긴장 이상증은 유전체의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전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 유전체 변이에 의한 연축성 사경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감염, 외상, 약물,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있다고 모두 연축성 사경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기본적으로 연축성 사경이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염, 외상, 약물, 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주어졌을 때 연축성 사경으로 발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 사람과 핑크색 사람이 있는데 핑크색 사람은 연축성 사경의 소인이 매우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연축성 사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란색 사람은 이미 연축성 사경이 발현될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을 높게 갖고 있는 분이고 위험 요인이 추가되었을 때 바로 연축성 사경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주된 치료이고 이 이외에 운동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축성 사경의 약물 치료는 연축성 사경의 완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연축성 사경의 증상이 좋아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치료를 하지만 그러한 약들이 고혈압과 당뇨병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혈압을 낮추거나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병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연축성 사경에 먹는 약은 트리헥신, 리보트릴 그리고 바클란이라는 약물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을 사용하거나 2개 이상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약물들은 모두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과 약의 효과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리헥신이라는 약이 많이 사용되는데 부작용으로는 졸음, 입 마름 그리고 혼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축성 사경의 일부 환자에서는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통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각각의 증세가 심해서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주사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독소는 박테리아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 의해서 생산되는 신경 독성 단백질입니다. 보툴리눔 독소의 모식도입니다. 경세와 중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신경이 전달하는 시그널을 받아서 근육이 수축하는 것인데 실제로 신경의 말단과 근육은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틈이 있습니다. 이 틈에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은 근육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후에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과 같이 생겨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적절하게 기능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면 보툴리눔 독소의 경쇄 라이트 체인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관여하는 실과 같이 생긴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아세틸콜린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도록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은 더 이상 수축하지 않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목의 근육이 수축하는 것인데 보툴리눔 독소가 목에 있는 근육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목의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1985년에 연축성 사경에서 보툴리눔 독소의 치료의 효과가 보고되었고, 이후에도 보툴리눔 독소가 연축성 사경의 증상을 호전시킨다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었습니다. 2000년에 미국에서는 보툴리눔 독소가 경부 근긴장 이상증의 치료에 사용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의 치료 효과는 약 70%에 달합니다. 평균 지속 시간은 12주이고 12주가 되면 몸에 주사했던 보툴리눔 독소는 모두 제거됩니다. 따라서 다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반복 주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툴리눔 독소의 타입은 4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톡스라는 것은 보툴리눔 독소 A이고, 그리고 디스포트 제오민이 있습니다. 3가지 모두 보툴리눔 독소 A인데, 제오민이라는 약은 유럽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보툴리눔 독소의 약물을 만들 때 필요한 단백질을 많이 제거한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툴리눔 독소 B인 마이오블럭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A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에 관여하는 스냅25라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연축성 사경의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 B는 시냅토브레빈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보툴리눔 독소 치료에는 경부 근긴장 이상증을 유발하는 주요 근육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용량을 주사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결정하고, 보툴리눔 독소가 식도 등으로 퍼져서 삼킨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모두 회복됩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 1, 2주 후에 시작되고, 그 효과는 평균 3, 4개월간 지속됩니다. 또한 경부 근긴장 이상증에 대한 보툴리눔 독소 주사의 효과는 초기에 주사할수록 반응이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 따라서 주사할 근육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주사하는 근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쪽 흉쇄 유돌근의 연축성 사경으로 인해서 고개가 돌아가고 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쇄 유돌근이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흉쇄 유돌근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합니다. 경판상근과 경판상근이라는 근육도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흔히 주사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견갑근을 위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이 근육도 연축성 사경의 보툴리눔 독소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머리가 흔들리거나 그럴 때 목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작은 근육들도 보툴리눔 독소 주사에 흔히 사용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 이외에도 스케일이라는 근육들이 있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 때 흔히 주사되는 근육입니다. 승모근 중에서 상부 승모근도 연축성 사경을 흔히 유발하는 근육이고, 흔히 선택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근육이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서 양전자 방출 촬영 검사를 통해서 그러한 근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까맣게 보이는 근육들이 연축성 사경을 유발했으므로 선택적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합니다. 주사할 때 주위의 혈관이나 신경 등을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근육에 선택적으로 주사하기 위해서 초음파 가이디드 인젝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개개의 근육을 확인한 후 주사할 수 있습니다. 시술자의 경험 정도와 선호도에 따라서 각각의 검사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주사 후에 삼킨 장애가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 더 많은 경우에 목에 있는 근육이 약해져서 누웠다가 일어날 때 고개가 툭툭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소리가 쉬는 쉰소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모두 좋아집니다. 반복 투여할 때 초기 주사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용량과 근육의 선택 등을 다음 주사 시에는 조정하여야 합니다. 근육과 주위 조직의 구축과 근력 약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연축성 사경의 신경차단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툴리눔 독소라는 신경 독소를 이용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케미컬
페리페럴 디너베이션이 있고 수술로 신경 자체를 절단하는 수술적인 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신경을 차단하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축성 사경이 있을 때 말초신경을 절단하는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미스파이널리스 서비시스라는 근육이 연축성 사경을 주로 유발하는 근육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이 근육을 선택적으로 지배하는 말초신경을 수술을 이용해서 절단하고 파괴하는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은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각각의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을 선택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절단하고 파괴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적응증은 먹는 약이나 보툴리눔 독소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연축성 사경 환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 치료에 반응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재주사하여야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방법은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주요 근육을 확인해서 그 근육을 선택적으로 지배하는 말초신경을 절단하고 파괴하는 수술을 합니다.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는 모든 근육에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하는 만큼의 많은 근육을 수술하지는 않고 주요한 근육을 하나나 두 개, 세 개 정도를 신경 절단술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근육을 확인해서 그 근육을 지배하는 말초신경을 차단하고 파괴하는 수술법입니다. 보툴리눔 독소 주사와 마찬가지로 편축 흉쇄유돌근, 두판상근, 경판상근, 견갑거근, 그리고 상승모근 등이 선택적 신경차단술에 흔히 이용되는 근육들입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택적 신경차단술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축성 사경의 증상이 아주 많이 좋아진다는 것이 약 58%에서 70%입니다. 그리고 통증도 아주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58%에서 81%입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군도 5%에서 16%, 통증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는 군이 7에서 19%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용은 문제가 되는 신경을 절단하고 파괴했는데도 다시 신경이 자라나서 재발한다는 것입니다. 약 29%의 환자에서 재발해서 약 26%의 환자에서 재수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반 정도의 환자에서는 선택적 신경차단술 후에 연축성 사경의 증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약 13%에서는 연축성 사경이 다른 곳으로 더 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축성 사경을 유발하는 말초신경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파괴했지만 뇌의 기능 이상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연축성 사경의 증상을 바뀌거나 다른 곳으로 퍼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연축성 사경의 신부뇌 자극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부뇌 자극술은 뇌의 깊은 곳에 위치한 특히 기저핵이라는 곳에 전극을 심고 전기 자극을 줘서 연축성 사경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 치료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신부뇌 자극술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뇌의 기저핵 등을 수술을 통해서 전기로 파괴하거나 액화 질소 등으로 파괴하는 뇌 기저핵 파괴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뇌 기저핵 파괴술에 비해서 신부뇌 자극술은 전기 자극을 꼈다 켤 수도 있고 환자별로 치료 강도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1995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1997년에 미국에서 본태성 떨림과 파킨슨병 치료제로서 승인받았습니다. 근긴장 이상증에 대해서는 2003년에 미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신분의 자극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한데 기저핵에 자극을 주는 미세 전극이 있고 전기 자극을 만드는 자극 발생기가 있고 미세 전극과 자극 발생기를 연결하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전기 자극의 양과 패턴을 조절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환자가 끄고 킬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신분의 자극술에 이용되는 것은 인터널 글로부스 팔리드스, 내측 담창구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 부위 이외에도 안쪽에 있는 서브살라믹 뉴클레우스, 시상하액도 연축성 사경의 신분의 자극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극이나 이식된 장치는 피부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그렇게 잘 띄지는 않고 자극을 발생하는 전원 발생 장치는 약 5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고 최근에는 전지의 기술이 발달해서 더 오래 사용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지의 수명에 달했을 때는 국소 마취를 하고 건전지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데 원격으로 리차지하는 기계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분의 자극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연축성 사경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신분의 자극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적 말초신경 차단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신분의 자극술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수술 당일 이와 같은 뇌 정의 기구를 머리에 착용한 다음에 MRI를 착용합니다. 촬영한 MRI를 통해서 우리가 신분의 자극술을 한 부위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분의 자극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뇌 정의 기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좌표를 구해놓은 신분의 자극술의 위치에 정확하게 미세 전극을 삽입합니다. 이후에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뇌의 신호와 최적의 증상 호전을 보이는 위치에 미세 전극이 잘 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영구 자극 전극을 삽입합니다. 내측 담창구에 정확하게 미세 전극이 위치하여야 합니다.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전극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쇄골 아래 부위 또는 겨드랑이 쪽에 피부를 절개하고 자극 발생기를 대흉근, 팩토럴리스 메이저 근육 아래에 삽입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자극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대개 다음 날부터 자극에 대한 초기 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러 번의 방문을 통해서 자극을 조절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적인 프로그래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몇 주간 격렬한 운동은 참가해야 되고 마사지 등을 받을 때 수술 부위가 너무 문질러지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우나 등은 가도 상관없지만 고온의 입욕 등은 삼가해야 되고 온열 치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난 방지용 검색기, 경비망 공항 등을 통과할 때는 신분의 자극술을 받았다는 증명카드를 제시하고 통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CT나 초음파 검사, 심전도, EKG 등을 받을 때는 자극 발생 장치를 끈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MRI를 촬영한 방법에는 자극 발생 장치를 끈 다음에 다시 프로그래밍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생활 가전제품과 컴퓨터, 휴대폰의 사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지역이나 자석 등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분의 자극술은 대부분 오른쪽 왼쪽 양측에 하는데 한 번에 한 번씩 즉 2번의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분의 자극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출혈과 감염, 미세 전극이 들어가 있는 뇌에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전극의 위치에 따라서 무관심, 환각, 성욕 과잉, 인지 기능 장애, 우울감, 행복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미세 전극의 위치를 조절해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자극술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신분의 자극을 하면 연축성 사경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초기에는 이러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신경 네트워크의 활동과 신경 전달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시냅스 변화를 유도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분의 자극술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분의 자극술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최근에 보고된 것인데 신분의 자극술을 하고 10년까지 효과를 본 것입니다. 연축성 사경의 증상을 평가하는 트위스터라는 평가가 있는데 신분의 자극술을 하기 전에는 약 23회 연축성 사경이 있었다면 10년이 됐을 때도 평균적으로 약 16에서 17 정도로 연축성 사경의 증상이 매우 호전되어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자극술은 수술을 위해서 약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는 외래 진료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보고한 것인데 선택적 신경차단술을 하고 나서 다시 재발한 경우에 신분의 자극술을 해서 효과가 좋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축성 사경의 진단에서 치료까지 요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축성 사경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연축성 사경을 정확하게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